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네요. 우리나라 날씨가 절기 따라서 갈 때마다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스럽게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제 눈 한번 깜빡하고 뜨면 겨울이 되고 또 새해가 밝겠죠. 저는 올해 52살이고 조금이 있으면 53살이 되는 공기업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로 이런저런 사건들 많이 접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듣다가 기억 속에 접어두고 사는 줄만 알았던 그 일이 불현듯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확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그때 기억이 떠오르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걸 혼자서 삭히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대학 때 아버지께서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줄곧 홀어머니와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다정한 분이 아니셨어요. 엄하고 어진 분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라 그런지 제가 잘 자라기만을 바라셨죠. 대성아, 너는 나중에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편하게 하는 일 하면서 살아. 알았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빠, 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반에서 1등 가지고는 안 돼. 전교에서 1등을 해야지. 더 열심히 하자, 우리 아들. 네, 아빠.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장에서 분식점을 운영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분식점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 투병 생활 중에 어머니께서 혼자서 분식점을 운영하기 버거워하셨고 분식점 메뉴 중에 하나였던 호떡을 주 메뉴로 해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니 걱정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중환자실에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아, 너희 엄마 불쌍한 여자야.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하고 너 꼭 엄마 지켜줘야 한다. 아빠, 엄마는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무뚝뚝한 아들이어서 죄송했어요. 사랑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빠는 우리 아들만 믿고 편하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가장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여기저기 잔병치레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일을 하시면서 식사를 간단히 때우시다 보니 당뇨병도 앓고 계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얼른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쉬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기운을 차리고 다시 호떡 장사를 시작하신 어머니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도우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가면 주변 상인분들이 아들 하나 잘 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은 여자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라 바쁜데 호떡집 아들은 어쩜 이렇게 엄마밖에 몰라? 장하다 장해?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기분이 좋으시면서도 괜히 투정 섞인 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도 연애도 그래야 되는데 애가 너무 애어른이라서 그것도 참 문제야.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어요. 사실 저도 대학 다니면서 여자친구들에게 고백도 꽤 받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자는 제안도 많이 받았지만 한사코 거절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연애는 사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어요. 다 때가 있고 어릴 때 하는 연애는 다른 건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호떡은 겨울 장사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슬러시도 같이 팔았고요. 어머니는 제가 가게에 나가는 걸 내심 좋아하시면서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혜성아, 공부할 것도 많은데 뭘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도와. 엄마는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쉬어.
아니야. 엄마 혼자 힘들잖아요. 여름이면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내가 자주 와야지. 걱정 마세요, 엄마.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공기업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제 목표대로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게 되었고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호떡 장사 그만하시는 거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일을 시작하고 1년이 되었을 때쯤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손사래까지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내가 계속 하던 일인데 그만두면 난 무슨 재미로 사니?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아. 젊어서 연애도 안 하고 뭔 재미로 사냐? 엄마도 참, 또 그 말씀이세요? 그래. 너 결혼 안 할 거야?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네가 어디가 부족하다고 차만 신문감 얻어서 장가가고 애도 낳고 그러고 살아야지. 엄마는 엄마 인생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뭐 어디 좋은 영감 있으면 엄마도 새 출발이나 해볼까? 네? 정말요? 그렇게 하세요. 농담이야. 주변 친구들은 다들 연애를 하고 장가 간다고 하던 차여서 저도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하던 때이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어느 선배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어요. 오늘 점심 나랑 같이 해. 구내식당 말고 밖에서 먹자. 나 쏠게. 정말요? 저야 좋죠. 그렇게 선배와 함께 회사 근처 퓨전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와, 선배, 이런 데도 와요? 웬일이래?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동생이 보험 설계사를 하거든? 예? 저 보험 들라고 지금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이, 자식. 그게 아니라 걔가 근처에 일하러 왔다고 하더라고. 애가 참하고 괜찮아. 내가 너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렇지. 아니, 이렇게 준비도 없이. 저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무턱대고 일하다 말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니까요. 그 선배가 워낙에 즉흥적이고 성격에 무대뽀 같은 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입장이 많이 난처했습니다. 그래도 레스토랑 입구까지 도착했는데 다시 돌아나갈 수는 없어서 저는 선배를 따라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배가 한 여자를 향해서 손을 들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수줍게 인사를 하는 여자는 한눈에 봐도 참하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후광이라고 하죠? 그 여자 주변으로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외모를 따지는 편은 아니었는데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 뒤돌아서 다시 볼 정도로 미인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자리 나오게 됐어서 당황스러우셨죠? 저도 근처에 일부러 왔다가 오빠가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고 해서.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네. 아닙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저희 둘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선배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분위기가 좋은데? 나는 그냥 갈까? 아니에요, 선배. 선배도 점심 식사 하셔야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가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럼 다른 데서 밥 먹어. 우리들이 이야기 좀 편하게 하게. 선배도 당황하면서도 웃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피해줬어요. 모르긴 몰라도 처음 봤지만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 뵙는데 되게 오래 알고 지낸 분 같아요.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그 여자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쪽 분도 인상 좋으신데요? 맞다. 제 이름은 김유인이에요. 나이는 28이고요. 그러시구나. 저보다 3살 어리시네요. 저는 이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에는 한국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서 게다가 사고까지 당해서 더 이상 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딱 죽고 싶었는데. 그 여자는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사정이 많이 딱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해왔던 무용을 사고로 인해서 다친 발목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친척들의 사기로 어머니와 둘이서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저도 비슷한 일을 겪기도 했고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아휴, 어린 나이에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저 무용할 때 알던 친구들은 공연도 하고 멋있게 사는데 제가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 겉으로는 티는 안 내고 은근히 무시하거든요. 아휴, 지금 무슨 귀천이 있다고. 친구들이 너무하네요. 그쵸? 저 1회에도 보험왕도 해보고 나름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와,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태성씨 앞에서는 그냥 다 하게 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래 알던 분 같이 마음이 편해요. 우리 연락처 주고받아요. 태성씨한테 보험 들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여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날은 어쩐지 기분이 좋아서 다시 만날 의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저희는 밤마다 2시간이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이라 저는 삶의 활력도 돋고 마음도 설레고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연애를 한다는 걸 눈치채시고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태성이가 드디어 연애를 다 하는구나. 엄마 정말 마음이 좋다. 사람이 참하고 착해요. 나중에 엄마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예쁘게 잘 만나. 엄마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엄마 호떡 장사하는 거 아이고, 하도 문제 없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 건강한 거 알지? 당뇨만 조금 신경 쓰면 돼. 약 잘 먹으니까 괜찮아.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저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자친구에게 보험을 들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유인아, 너 요즘 회사에서 실적 괜찮아? 오빠가 보험 하나 들어줄까? 제 말에 여자친구는 정색을 하며 대답했어요. 오빠, 우리 연인 사이야. 연인 사이에서 공적인 걸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보험 들고 싶으면 내가 알아나 봐줄게. 근데 내 실적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거든. 이래봬로 나 잘 나가? 고객님이 한트럭이라고.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내가 괜한 소리 했네. 미안해. 근데 어머님은 잘 계셔? 당뇨면 힘드실 텐데. 나도 이모가 당뇨여서 알거든. 우리 이모는 당뇨가 좀 심해서 항상 인슐린 주사도 스스로 맞아야 하고. 아, 우리 엄마는 그 정도는 아니셔. 약만 잘 챙겨 드시면 돼서 괜찮아. 그래도 오빠가 신경 좀 써. 내가 아직 며느리가 아니라서 괜히 오지랖 부릴까봐. 이거 당뇨에 좋다는 돼지감자차야. 어머니 갖다 드려. 언제 이런 걸 다. 고마워. 만난 적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까지 챙겨주는 여자친구의 세심함에 저는 항상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1년여를 만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뇨 빼고는 건강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떴습니다. 체력을 자부하던 어머니께서 어쩐 일인지 금방 피곤해하시고 지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두통으로 호소하시기도 했고요. 아휴, 요즘에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니? 엄마, 기름 냄새 너무 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쉬세요. 약 먹으면 낫겠지. 그러다가 일이 난 겁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일할 때 신경 쓴다고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던 분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바로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아닌 모르는 여자가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숙자 씨 아드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이숙자 씨가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요? 그 병원이 어딥니까? 저는 회사에 연차를 쓰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응급처치를 마쳤다고 말했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데 제가 미처 신경 써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고 저는 제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빠른 시간에 병원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오빠, 어머님은 괜찮으셔? 아직 의식은 없으신데 나 미치겠어. 이게 다 내 잘못 같아. 아니야, 오빠 잘못 없어. 어머니 금방 나아지실 거야. 여자친구는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저 대신 저희 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여자친구의 지극적성 덕분인지 어머니는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식은 회복하셨지만 몸 왼쪽이 마비 증상이 나타나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재활 치료를 도와줬어요. 어머니도 그런 여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하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어머니는 말씀도 예전처럼 하지 못하셨는데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고마워요. 고생이 많아. 어머니 고맙긴요. 그리고 고생 하나도 아니에요. 어머니, 얼른 쾌차하세요? 여자친구의 말에 어머니는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나서도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방문해서 어머니 곁을 지켜주었어요. 어머니가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여자친구는 식단 조절까지 도맡아서 요리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절대 짜고 단 음식 드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오늘은 제가 저염식으로 국이랑 반찬 해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간이 쓴 음식을 좋아하셨거든요. 여자친구가 해준 음식을 드시고는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맛 없으세요? 이게 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고요. 이런 음식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심심해도 맛있게 요리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와 저희 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 식사를 챙겨주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여자친구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고마워하시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여자친구가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괜히 저 고생시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어머니랑 오빠가 제가 해준 음식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고마워. 예쁜 우리 뭐요? 며느리요? 여자친구의 농담에 저희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가고 나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태승아, 결혼 언제 할 거야? 결혼이요? 엄마, 저 유인이랑 결혼할까요? 그래, 엄마 유인이 좋아. 엄마가 허락해주시면 저야 당장이라도 하죠. 유인이 참 착하죠? 요즘 그런 애 없어. 착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재활 치료까지 잘 마치시고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자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반지를 준비해서 청혼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정말이야?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유인아. 나 너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럴 자신도 있고. 나랑 결혼하자. 오빠, 고마워. 근데 우리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자. 어머니 아직 건강 상태 다 회복하신 거 아니잖아. 일단 혼인신고만 하고 내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돌봐드리고 싶어. 그래도 됐지? 난 프리랜서처럼 일하니까 시간도 많고. 그
그 말을 듣고 어떤 남자가 싫다고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깊고 고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나 싶어서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것까지 미루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어머니를 돌봐주겠다는 말에 천사가 따로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네요. 그날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재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신경 써서 백화점에 좋은 선물을 사서 인사를 갔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도 저를 살갑게 맞아주셨어요. 유인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좋은 선물을 그냥 와도 되는데 시장하죠? 같이 밥 먹어요? 집은 다세대 주택에 그리 형편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 차려준 음식을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유인이가 어떻게 그렇게 요리 잘하나 했는데 어머니 음식 솜씨를 닮았나 봐요. 정말 맛있네요. 그래요? 우리 유인이가 요리를 다 하는구나.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그 말에 여자친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가끔 맛있는 거 해주잖아. 그래? 엄마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우리 유인이랑 결혼을 한다고? 네.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들어보니 공기업 다니고 사람 성실해 보이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마음대로 해요. 우리도 말썽꾸러기 딸 하나 치우면 속 편하지 뭐. 그때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여자친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걸 보면서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여자친구에게 빠져있던 터라서 저는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네요. 그리고 저희 둘은 내친 김에 그 다음날 바로 구청에 가서 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서 여자친구의 눈빛이 살짝 변하는 걸 목격했지만 기분 탓이겠지 생각했습니다. 오빠, 이제부터 우리 부부네? 너무 좋다. 나도 좋아.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나일걸? 정말? 나도. 그럼 이제 어머니 댁에서 같이 살면 되나? 너 짐도 옮겨야 하고 내가 다음 주에 지방 출장이 있어. 출장 다녀와서 이사 도와줄게. 출장? 오빠 출장 가? 여자친구. 아니, 이제 아내가 된 그 여자는 제가 출장을 간다는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지방에 3일 정도 출장을 가게 됐어. 그때까지 너 짐 싸두고 있어. 갔다 와서 같이 옮기자. 아니야. 오빠 출장 가면 어머니 혼자 계셔야 되잖아. 내일 당장 내가 대충 짐 싸서 들어갈게.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 안 되잖아. 그래도 돼? 새삼스럽게 뭘? 어머니랑 나랑 갑배랑 와야지. 사실 오빠보다 날 더 좋아하실걸? 너만 괜찮다면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근데 미안해 유인아. 신혼집에서 둘이서 시작해야 하는데 결혼식도 생략하고 이렇게 혼인신고만 하고. 무슨 소리야. 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출장 잘 다녀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저도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전 재산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 여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출장 3일이 뭔 대수였겠습니까? 아무 걱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었죠. 그리고 혼인신고 다음 날에 여자친구는 캐리어에 간단한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자마자 저희 어머니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 거예요. 좋으시죠? 정말? 좋아. 유인이랑 같이 살게 돼서 나 너무 좋아. 어머니, 이제 저한테 며느리라고 부르셔도 돼요. 저 오빠랑 혼인신고 마쳤어요? 그치, 오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인이랑 어제 구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 이제 유인이 어머니 며느리예요. 제 말에 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붕어빵이잖아. 어머니, 이거 드신 거예요? 아휴, 내가 며칠 신경 못 썼다고 어머니 또 그새 다른 식 사다 드셨네. 아니, 과일 가게 여자가 와서 지가 먹고 간 거야. 난 안 먹었어. 거짓말. 안 되겠네. 어머니, 이제 저랑 살면서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어디 요리 좀 해볼까? 오빠 내일 출장 가니까 내가 든든하게 잘 차려줘야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내는 짐을 풀기도 전에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어머니와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내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잘했다, 태성아. 엄마, 좋으세요? 그럼 좋고 말고. 근데 너희 신혼살림을 따로 차려야지. 나랑 살아도 괜찮아? 당분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엄마, 저 출장 가 있는 동안 유인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계세요? 제가 유인이한테 돈 좀 주고 갈게요. 그래. 잘 다녀와. 그날 저녁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지방 출장을 갔어요. 여보, 유인아, 나 잘 다녀올게. 사람 조심, 차 조심. 잘 다녀와, 오빠. 그래, 항상 고마워. 뭐 필요한 거 없어? 오는 길에 사올게. 그 동네에 뭐가 유명하지? 맛있는 거나 사와. 당원 말고. 어머니 못 드시니까. 에이그, 알았어. 갔다 올게. 전화할게. 오늘 출근하니? 이따가 해야지. 오늘 보험 되겠다는 사람들 만나러 가야 돼서. 걱정 말고 잘 다녀오세요. 이거 얼마 안 돼. 필요한 거 사고 어머니랑 맛있는 것도 사 먹어.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알았어, 고마워. 아내에게 저는 100만 원을 쥐어주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출장 다녀올게요. 그래, 잘 갔다가 와. 그렇게 저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지방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그 3일간의 출장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지옥 같던 시간이었을 거란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주먹으로 제 가슴에 내려치고는 합니다. 암튼 출장에 가고 나서 업무를 본 후에 저녁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오빠? 유인아. 근데 어디야? 시끄럽네? 식재료 좀 사러 마트에 왔어. 잘 도착했지? 아, 어머니는 잘 계셔?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 그럼 잘 계시지. 어머니 주무시나 보다. 그래, 유인아. 사랑해? 나도. 아내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으셨어요. 저는 아내 말대로 어머니가 주무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 있는 동안 한 번도 어머니와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서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받지 않아서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더라고요. 잤니? 지금 오후 3시인데? 피곤해서 좀 잤어. 근데 오빠 어디야? 나 이제 여기서 출발하려고. 근데 어머니 뭐하고 계셔? 통 연락이 안 되네. 어머니 좀 바꿔줘봐. 어머니도 지금 낮잠 자고 계셔. 얼른 올라와, 차 조심하고. 그래, 알았어. 저는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아내가 있으니 별일이야 있겠냐는 생각에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시간이 넘게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도착하니 밤 9시가 다 된 시간이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쩐지 공기가 싸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바로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문이 바깥에서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당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방 안에는 난장판이 되어 있고 라면과 초콜릿 등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태성아,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유인이는 어디 갔어요? 나도 몰라, 태성아. 아이고, 나 며느리랑 못 산다, 못 살아. 걔가 악마야, 악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분통을 터뜨리고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숨이 넘어갈 듯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휴대폰. 내 휴대폰 챙겨. 엄마!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쓰러지셨어요. 저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거예요.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조금은 있으셨어요. 어머니께서 겨우 입을 열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성아, 도망쳐. 그년이 날 죽이려고 했어. 그 말을 하시고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물만 흘리며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아내도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왜? 나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 아니,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걔가 힘들게 사는 애라서. 근데 어머니 갑자기 왜? 너 어머니 방문 쇠사슬로 걸어놨었어? 제 물음에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급하게 나가느라 문단속을 제대로 못했나? 도둑 든 거 아니야? 아, 어머니. 도둑이 왜?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내에 대한 의심의 불꽃이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내가 없을 때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챙기라고 했던 어머니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뭐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갤러리로 들어갔고 거기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며 폭언을 퍼붓고 있었어요. 네 아줌마야. 이거 먹으라고. 내가 그동안 좋은 것만 해주니까 버릇이 아주 단단히 잘못 들었지? 얼른 이거 먹고 죽어. 아줌마가 죽어야 내가 보험금 받고 잘 살 거 아냐? 아줌마 아들도 아줌마 죽으면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야 할걸? 얼른 이거 먹어. 먹고 죽어. 그러면서 아내는 라면과 초콜릿에 저희 어머니에게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너 왜 그래? 여기에 뭐가 들었을 줄 알고 내가 먹냐? 그러지 마. 그냥 먹으라고. 내가 당신 사망보험금 지금 몇 달째 내고 있는 줄 알아? 빚까지 내면서 그 돈 내고 있는데 아줌마가 죽어야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얼른 먹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저희 어머니의 입을 벌리려고 했고 어머니는 절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치가 떨려왔습니다. 그동안 알던 제 아내의 모습과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 방에 널브러져 있던 컵라면 성분도 과학수사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경찰에게 듣고서 믿을 수가 없어서 몇 초간 기절까지 하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 같은 여자와 저는 이미 혼인신고가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경찰 신고와 더불어서 이혼소송 준비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셔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제 탓이었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왔어요. 경찰 조사를 받으며 그 여자는 저에게 변명을 해댔습니다. 오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증거 있어? 오빠가 형사님들한테 잘 좀 말해봐. 나 누구보다 착한 여자였잖아. 오빠가 나라도 천사라 그랬잖아. 오빠, 나 믿어야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미친년아. 천사? 네가 천사면 이 세상은 예전역에 망했어. 이 악마 같은 년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네가 어떻게 나랑 우리 엄마한테. 전 아내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이전에도 보험 사기를 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행 보험 사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지각색으로 많이도 해놨더라고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전력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정말 홀딱 속아남은 것이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원망스럽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죄송해서 정말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쓰고 어머니 곁을 지키며 모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여자를 저에게 소개해준 선배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죄를 했어요. 태성아, 난 걔가 그런 애인지 전혀 몰랐어. 애가 주변에서 평판도 좋았고,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하지만 선배도 속은 것이었으니 선배의 잘못은 없었죠. 저는 선배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선배도 잘 몰랐잖아요. 속은 제가 멍청한 거죠.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미안해,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다 도울게. 너 출근 안 하는 동안 네 일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알았지? 어머님은 금방 깨어나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해서 희망을 품은 적도 있었어요. 눈을 뜨고 저를 보시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금방 예전처럼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의 바람일 뿐이었네요. 악마 같은 그 여자는 재판 결과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까지 포함해서 징역 25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한때는 믿고 천사라고 여겼다는 사실이 정말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어요. 당연히 이혼 소송은 저희 승리로 끝이 났고요. 얼마간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끔찍한 일은 벌어진 뒤였는데요. 그래도 죄값에 치른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주 조금이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저는 휴직을 한동안 어머니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저는 매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시라고. 깨어나시면 제가 좋은 거 보여드리고 좋은 것만 모시고 다닐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게 결국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어머니는 세상을 등지고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도 바로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다가 회사 선배에게 발견이 되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던 저를 대신해서 선배가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진행해 주었어요. 저는 상주로 있긴 했지만 제대로 상주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다가 기절하길 수십 번이었고 혼자 있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선배가 붙잡아 주었습니다. 태성아,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어머니께서 너 이러고 있는 거 보시면 마음이 어떠시겠냐? 어머니도 너 이러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제발 정신 차리고 죽을 생각 같은 거 그만둬라. 어머니 발인까지 마친 후에 선배가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있으면 또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았는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저도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선배, 형수도 걱정하실 텐데 이제 돌아가세요. 저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할 거예요. 정말? 믿어도 돼? 그럼요. 저 억울해서 이렇게 못 죽어요. 고마워요, 선배. 고맙긴 자식. 그래, 힘내서 살자. 그 악마녀는 다 잊어버려.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렇게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은 제대로 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는 여전해서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네요. 아내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주관도 뚜렷하고 배울 점이 많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 산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허물도 모두 감싸주는 좋은 여자예요. 저는 평생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겠죠. 가끔은 아내와 제 자식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놈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해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